사실상 독재 정부란 얘기까지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의 만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입틀막 논란이 터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읍읍이라면서 대통령님이라고 외치는데 의료인도 입틀막 당에서 끌려나갔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진 겁니다. 의대 증원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회장이 입틀막 당에서 쫓겨났단 건데요. 필수 의료 패키지 발표 현장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호원들한테 제압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지난 1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을 한다고 현장에 왔는데 여기서 목소리 내던 소아청소년과 회장이 이렇게 입을 틀어막히면서 쫓겨난 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고 여기 현장에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저렇게 제압을 해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떡하니 영상이 올라오면서 말 그대로 박제가 된 거죠. 병원 직원들한테 가로막힌 뒤에 저렇게 제압된 게 그대로 드러나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은 또 입틀막이냐?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억지로 들어가려 한 것도 아니고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경찰서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에 귀가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이면택 회장은 문재인 정부 땐 훨씬 더 심하게 드러누우면서 난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가를 떠나서 저런 식으로 입틀막을 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저럴 거면 국민들을 왜 부르냐? 민생 토론은 쇼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이버 댓글에서도 카이스트 때랑 똑같다. 저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냐?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끔찍하다. 이럴 거면 혼자서 하지 뭐하러 토론회 하냐? 이런 반응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카이스트 졸업생이 녹색 정의당 출신이든 민주당 출신이든 어느 당에 속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는 다 짜여진 거다. 애초에 자기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크려고 하는 건데 경호원들이 나서서 막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좌파들이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롱하던 사람들, 지금 이면택 회장에 대해서 뭐라 그럴 겁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저렇게 택도 없이 실드를 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저들은 진작부터 탄핵하자 그랬을 겁니다. 이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사과탕 가방을 맨 백골단을 떠올리면서 대학을 다닐 당시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고 언급한 건데요. 지금 청년들은 겪지 않았지만 정말 끔찍한 역사입니다. 이걸 겪었던 세대가 바로 우리 청년들의 윗세대인데요. 민주화라는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이 바로 지금 86세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86이라고 그냥 나가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청년들한테 공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온 겁니다. 지금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지금 86세대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적어도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더 나은 대안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86 악마화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까지 보조를 맞춰가지고 86들은 그냥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명확하게 비판할 건 하되 저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때 당당하게 목소리 냈던 선배 세대들에 대해선 여전히 저는 존경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지금도 이런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겁니다. 박정훈 대령도 최상병 목숨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구만큼 무겁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회찬상 특별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막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반일 종족주의 다들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뉴라이트 인사가 독립기념관 이사로 들어간다고 하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식민 통치를 옹호했던 인간들이 떡하니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모자라 독립기념관까지 차지한다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사로 갈 수 있냐 이겁니다. 국가보훈부 산하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당연히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로는 옹호하고 저런 인간들이 2024년에 오히려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부 언론을 제외하곤 조용한 걸까요? 이러니 광복해선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택도 없는 이승만 띄우기를 하면서 보수 결집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승만 같은 사람을 다시 띄울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 저런 언플을 쏟아내기 위해서인지 울산시에선 영화 관람을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논란까지 터졌는데요.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동원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심지어 페이백 논란까지 나와서
영화계에 20년이나 있던 관계자는 이거 처음 보는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선 어쨌든 보수 결집이다. 영화를 뭐 70만이 봤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 꾸준히 내야 되는 건데 문제는 황현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니 좌표 찍혀서 또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버린다면 앞으로 누가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 소식으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보당, 새진보연합 각 3명 그리고 시민사회 4명 이렇게 10명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울산 북구에 이상원 의원이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진보당에 할당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져서 사실상 11석을 배려한 셈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달 3일에 창당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e스포츠와 게이민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온 이상원 의원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 생각하고 특히나 이 이슈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생방송을 통해서라도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오늘 최고위 발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제네바서는 소위 의대 졸업 선서문이라고 합니다. 의사 여러분, 이 선서문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단 한 명도 후퇴 없다, 2,000명을 고소하겠다라는 어제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올 3월에 과연 2,000명을 거의 2배에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 파업 옳지 않습니다. 파업 또는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합니다. 국민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절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겠다고 단돈 50만 원을 빌렸는데 7개월 만에 이자만 3,400만 원을 갚아야 됐다라는 이야기 과연 믿어지십니까?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현실 이야기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연평균 5,000건 가까이 됩니다. 법 위반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엄히 처벌된 사건은 약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단속과 처벌의 한계가 뚜렷해서 연 8,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 그리고 가족과 직장을 볼모로 한 악덕 사채업자의 협박에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그리고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불법 사금융은 우리 경제의 허리 라인인 40대, 50대뿐만 아니라 청년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도 스스로 잠재력과 기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인데 불법 사금융 피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선 끝나면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이런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즉시 집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일정 정도를 넘는 정말 과한 사금융, 불법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이자 제한법을 위반하면 대부업법을 위반한 법률 위반의 고리 대부업 계약은 당연히 이자는 무효화시켜야 되고 일정 정도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나중에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정책 사기 행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